예,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페이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6월 13일에 시행된, 오늘이죠. 6월 13일에 시행된 서울시 해설 강의를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9급부터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 뭐 총평서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 한 2년간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경찰을 포함해서 좀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고르기가 어려운 문항들이 한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이렇게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려웠다면 다른 수험생들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 지금 해설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또 2016년, 2017년 서울시 대비를 위해서 또 이 강의를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해설 강의의 목적은, 취지는 이번 시험 문제가 어땠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 문제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출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나침판에 따라서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어떻게 보면 지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상당히 까다롭구나, 공부를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별, 시대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9급 문제의 특이점은 압도적으로 근현대사 문제가 다른 시험과 다르게 많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근현대사 비중이 보편적으로는 한 6문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흥선대원군 집권기서부터 일제시대 현대사까지 해서 한 6문제 정도 보통 출제가 되고, 적게 나올 경우에는 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 2015년이죠. 2015년 서울시 9급 문제는 8문항이 근현대사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 근현대사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을 그러니까 마지막 진도 마지막 부분까지 좀 철저히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문화사 부분에서도 역시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 문제는 좀 쉬웠거든요. 2014년 서울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서울시가 사지선다형으로 바꾸면서 뭔가 서울시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 문제 난이도를 보여줬던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려웠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고대사 부분이 선사시대 문제가 안 나왔어요. 선사시대 문제는 아예 안 나왔고, 고대사가 3문제, 약속이 나온 듯이 3문제씩 나왔는데, 고대사 3문제, 중세사 3문제, 그 다음에 근세, 조선 전기가 3문제,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가 3문제, 그 다음에 근대사가 3문제, 일제시대가 3문제, 그리고 현대사가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얘기하면 정치사가 한 11문제 정도 압도적으로 많고, 문화사가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한 5문항 정도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한 16문항 정도, 그래서 경제사 2문제, 사회사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던 2015년 서울시 9급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시죠? 뭐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가르쳐줬던 내용이거든요, 거의.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제가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선사시대 문제가 안 나오고 바로 고대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삼국시대 문제인데요. 다음 글에 밑줄 친 왕이 제의할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사료를 주고요, 보기를 찾는 그런 문항입니다. 이거 완벽한 수능 스타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문항이죠.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에 침입했대요. 자,
이 보통 이렇게 왕이 군사 3마리를 끄고 백제에 침입하고 백제왕이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하다 보면 한성을 공격한 경우가 두 번이죠. 누가 공격을 하냐면 고구려가 공격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광개토대왕 때 공격을 해서 한성을 포위하죠. 그래서 아신왕이 항복을 하면서 이제 고구려 군사가 물러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백제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키면서 이 죽은 부여경은 바로 계로왕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바꿔보면 장수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확인 들어갈게요.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것은 6세기 중엽 성왕 때입니다. 이거는 장수왕 때는 우리가 보통 5세기 중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억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그렇죠. 장수왕이 바로 국내성에서 도읍을 평양으로 서경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이제 남하정책 추진 목적을 가지고 장수왕 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장수왕의 업적 중에서는 메이저 업적이죠. 자, 니은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디귿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선지는 아닙니다. 금강가야가 가야연맹의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강가야에서 가야의 중심지가 대가야로 옮겨지는 것이 5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5세기 중엽 때는 이미 금강가야가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대가야가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5세기 말이 되면 대가야 중심으로 완전히 가야의 어떤 체제가 재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시기는 5세기 중엽이고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가야연맹의 중심지였다가 대가야가 가야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5세기 초에 중심지가 이동되고 대가야가 5세기 말에 완전히 가야연맹체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5세기 중엽을 물어봤는데 이때는 가야연맹이 주도권을 상실한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신라가 백제와 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게 나제동맹이죠. 뭐 그렇죠?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한 신라와 백제의 대응이 뭐냐? 나제동맹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메이저 개념이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 3번으로 체킹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아주 뭐 전형적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기출문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에는 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이번 연도에 채택된 작년 11월에 채택된 농악까지 해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재들을 프린트물로 제가 배부를 했었는데 난중일기, 동의보감, 일성록 이 세 개는 유네스코 기록 유산입니다. 뭐 이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변사 등록 이거는 유네스코 기록 유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요. 한번 볼게요. 발해는 일본과 교류하며 그렇습니다. 발해와 일본은 전통적으로 친선 국가였습니다. 발해가 일본과 친선했던 이유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해와 일본은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었고 무역에도 당연히 힘을 썼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발해의 무왕은 자 우리 발해 공부할 때 무왕, 문왕, 선왕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죠. 대무예인데요. 무왕은 신라와 연합해 당을 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무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장문유가 당의 싼둥반도 등주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결국 당과 신라가 연합을 해서 발해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합관계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해 무왕 때 신라와 당이 연합해 있었다 이런 맞아요. 근데 발해와 신라가 연합해서 당을 공격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발해는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이용해 신라와도 무역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문왕 때 신라도가 설치가 되고 이후에 신라와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장보고는 청해진, 지금의 완도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그렇습니다. 뭐 이 청해진과 그 다음에 당의 싼둥반도 덩저우에 설치된
버파원 이곳을 이제 중심으로 황남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펼쳤던 사람이죠, 장보고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뭐 문장의 오류 자체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1, 2, 3번까지가 1번 이거는 이제 뭐 전체 시대고요. 이건 뭐 굳이 넣으면 조선 시대로 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 난중일기, 동의보감, 일성록 이런 것들이 다 조선 시대 때 쓰여진 것들이니까 이건 뭐 굳이 시대로 얘기하면 조선사라고 봐야 되고, 지금 여기 3번까지가 고대사. 뒤에 이제 한 문제가 더 나오긴 하는데요. 자,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조금 생소한 문제이기도 한데 키워드를 잘 찾으면 쉽게 풀립니다. 왕의 이름은 소다. 치세 초반에는 신하에게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데 현명하였다. 빈민을 구휼하고 유학을 중히 여기며, 이게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 뭐 여기에 뭐 제2보 이런 것들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 유학을 중히 여기며 뭐 이런 거는 과거가 실시됐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지런히 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는데 중반 이후로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이게 이제 호족 억압책이죠.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뭐 광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 이건 고려 초기에 광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서 저료에서 발췌를 했네요. 자,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후주 사람, 귀하. 후주에서 귀하한 쌍기를 어떻게 보면 참모로 앉혀놓고 이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실시됐던 시기가 바로 광종 때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 12목 설치, 지방간 파견, 외관을 파견했다. 뭐 외관을 설치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성종 때니까 광종에 대한 업적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3번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사신관 기인, 이거는 고려 태조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승려 신돈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 설치했던 것은 공민왕 때, 고려 말의 공민왕 때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광종에 대한 설명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조금 뭐 노비를 조사하여 뭐 이게 전민변정도감인가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제가 이번 서울시 구급 문제에서 골랐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소거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 보기에서 백제의 문화재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일단 백제의 문화재 하면 니은은 당연히 동그라미 치고 리을은 제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 있고 리을이 없는 것.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딱 뜨네요. 기역 니은,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그러면 백률사 석당과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게 백제 거냐? 이걸 찾는 건데 이 백률사 석당이 바로 2차 돈의 순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라 거죠, 신라 거. 그래서 창왕명 석조사리감이 이제 백제 건데 이 창왕이 누구냐면 성왕의 아들 위덕왕, 이 사람을 우리가 창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창왕, 그 성왕의 아들이었던 창왕의 석조사리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창왕을 또 고려의 우왕 창왕할 때 그 창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많이 배우지 않는 그런 문화재라서 수험생들이 많이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지도 보면 기역 니은,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소거를 해봤자 리을을 소거를 하고 니은을 안 쳐봤자 이게 두 개가 1번 아니면 3번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변별력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제가 이번 구급 문제 중에서 상당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백률사 석당이나 창왕명 석조사리감 같은 것을 공부한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구급 친구들 중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던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5번 문제가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문제입니다.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에요. 이 백률사 석당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2차 돈의 순교비와 관련돼 있는 좀 어렵네요. 이 문제는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부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또 수험생들이 열심히 또 헤맸을 것 같아.
이때 이원익이 무엇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봄, 가을로 민전 1결에 각기 8마리의 쌀을 내어 경창에 수납하게 하고 때때로 각 가나의 사주인에게 나누어 주어 스스로 상공을 교역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로써 물화를 저축하고 시장에서 값을 오르내리게 하여 그 수를 넉넉히 남겼던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이원익이 언제 활동을 한 사람이냐면 바로 광해군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게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8마리라고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대동법을 1결당 12두 이렇게 되는데, 이원익이 건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이 물화와 쌀을 교역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꿔치기 하는 거고요. 바꿔치기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원익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재상인지,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좀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대동법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료네요. 그래서 택당집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우리 수험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사료였을 텐데, 아무튼 이 부세제도는 대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부세제도 이러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 세 개로 압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게 대동법이라는 것을 쉽게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세제도라는 것만 생각을 해놓고 이게 무슨 세금제도냐? 그럼 세금제도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다. 근데 이게 영정법과 균역법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료를 읽어보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대동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부과 기준이 가구당 걷었던 거에서 이렇게 토지 결당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전세와 경향이 있다. 공납의 전세가 일어난다. 우리가 부세제도 개혁 부분에서 이 공납의 전세와 특히 이 전세라는 말은 가진 사람에게,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빈부격차를 고려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울림이 큰 그런 부세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번에 보면 양인들이 지던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뭐 균역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조 때 시행된. 그 다음에 3번 연분구등법에 의해 복잡하게 적용된 전세율을 고정시킨 건 영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답험 손실의 폐단을 줄이려는 제도로 백성들의 여론조사까지 거쳤다. 이건 뭐 연분구등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다 이게 전세. 두 개, 3, 4번은 전세에 대한 거고 1번은 대동법, 2번은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의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쭉 읽어보면 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김효원, 심의겸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붕당의 출현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김혜원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조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 심충겸, 이 심의겸의 동생인데 장원급제를 하여 이조전랑에 청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혜원이 반대하면서 이 김혜원 세력들이 결국 이 김혜원의 집이 서울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인이 되는 거고, 심의겸의 집이 서울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바로 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이루어졌던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선조 초기 때 분당 정치가 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번. 외척들의 반발로 이 사건에 관련된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이 제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척들의 반발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이 사건 때문에 훈구와 살림이 대립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살림이 이제 그 붕당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미 사화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살림 세력이 제거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명종 때 일어났던 을사사화와 관련돼 있는 것.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위에 있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 심의겸 쪽에는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서경덕 이황 조식인데, 이 서경덕 이황 조식이 바로 동인이거든요. 근데 심의겸이는 서인을 형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기 자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성혼 이러면 이가 바로 서인 노론을 형성하는 거고, 서인이 서인 소론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 주기론에 입각하여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이성혼이 김효원과 심의겸 양쪽을 다 비판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이 심의겸 쪽이
결국 서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기도 자체도 맞지도 않고요. 뭐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이게 이제 나와야죠. 살림을 중심으로 정치적 학문적 견해 차이, 주리, 주기,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 차이, 척신 정치를 청산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청산할 것이냐, 척신 정치를 소극적으로 청산할 것이냐, 뭐 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붕당 정치가 출현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김의원 쪽이 동인이 되는 거고 심의겸 쪽이 서인이 되면서 붕당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붕당의 출현과 뭐 주리, 주기 뭐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뭐 좋은 문제이긴 하나 조금 공부를 하셨던 친구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에 밑줄 친 기억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에 의존한 고려의 왕권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자,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그에 의존한 고려의 왕권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 시기, 원의 간섭 전 시기가 언제예요? 무신정권기죠. 무신집권기 때보다는 오히려 왕권이 안정되었다. 중앙지배층도 개편되었다. 이 중앙지배층이 원간섭기 때 중앙지배층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권문세족이다, 친원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들은 왕의 측근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잡아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로 삼는 등 사회 모순을 격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간섭기 때 지배층인 권문세족을 묻는 겁니다. 자, 1번서부터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기역은 이것도 좀 소거를 좀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기역은 가문의 권위보다는 현실적인 관직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권위보다 현실적인 관직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가문의 권위보다 이걸 말을 바꾸면 현실적인 관직보다는 가문의 권위를 통해 권력을 행사했던 집단. 이게 바로 고려 중기 때 문벌 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벌 귀족과 권문세족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벌 귀족과 권문세족을 비교할 수 있느냐, 뭐 이거를 묻는 것 같은데, 하여튼 1번은 좀 보류를 좀 해놓으세요. 이걸 이렇게 문제 푸는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류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공민왕은 기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건 맞죠, 일단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니까 이거는 이제 소거가 돼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기역은, 권문세족은 사원 세력의 대표인 신돈과 연대. 이게 말이 안 되죠. 신돈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의 판사인데 권문세족을 제거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과 권문세족이 연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이건 확실한 확실하게 틀린 거죠. 신진사대부에 대항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역에는 종래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등장한 가문들, 그 다음에 원가의 관계에서 성장한 가문 등이 복합적으로 모아져서 권문세족이 탄생하는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네요. 1번과 4번도 다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역선지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문벌귀족은 현실적인 관직보다는 가문의 권위를 중요시했다면 권문세족들은 가문의 권위보다는 현실적인 관직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제도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제도인지 한번 볼까요?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의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국왕에게 올려 결재받게 하였다. 의정부 서사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바꿔보면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1번.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왕이 재상들을 직접 통솔할 수 있게 되어 왕권 강화가 아니죠.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기여한 것은 육조 직계제라고 봐야 됩니다. 1번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무력으로 집권한 태종과 세조는 이 제도를 이용했다? 아닙니다. 태종과 세조는 대표적인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국왕들이고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와 그러니까 태종, 세조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민본 정치를 추구한 정도전은 오케이. 이 제도를 폐지? 아니죠.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로 보면 의정부 서사제를 처음 시작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조의 업무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육조직계제에 대한 설명이고 정도전이 주장했던 정치 형태는 재상 중심의 정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돼 있는데 이 정도전이가 이 제도를 폐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렇죠. 세종하면 의정부 서사제. 물론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는 이조와 병조 판서를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좀 변형된 형태의 의정부 서사제이긴 하지만 세종이 육조직계제를 했느냐 의정부 서사제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볼게요.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밑줄 친 기업과 직접 관련된 천주교 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천주교 박해를 우리가 공부할 때 조선 후기 때 천주교 박해가 신신기병 이렇게 되죠. 처음에 신의 박해, 그 다음에 신유박해, 그 다음에 기해박해, 그 다음에 병인박해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이 천주교 문제들은 이 네 개의 박해를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오전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에서 시복미사에 앞서 한국 최대 순교 성지이자 이번에 시복될 124위 복자 중 가장 많은 27위가 선교한 서소문 성지를 참배했다. 이곳은 본래 서문박 순교지로 불리는 천주교 성지였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후 박해를 당할 때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으니 황사형 백서 사건, 황사형 백서로 알려진 황사형도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자, 그러면 밑줄을 그었는데요. 황사형과 관련된 천주교 박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거는 신유박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유박해. 1801년에 일어났던 신유박해죠. 자, 1번서부터 볼게요. 모친상을 당해 신주를 불태운 것이 알려지면서 박해가 일어났다. 이걸 진산사건이라고 하고 윤지충, 권상현 이런 사람들이 처형된 바로 신해박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1791년에 일어난 1번은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선지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함께 붙잡혀 박해를 받은 정하상. 이 정하상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하상은 상제상서를 통해 포교의 정당함을 주장해요. 이 사람도 이게 처형당하거든요. 언제 처형당하냐면 기해박해 때 처형을 당합니다. 기해박해 때. 그러니까 이 2번 선지는 기해박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순조 주기 후 정권을 장악한 노론 벽파가 반대파를 정계에서 제거하려고 박해를 일으켰다. 뭐 노론 시파나 남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박해, 유일한 박해입니다. 이 신유 박해가.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뭐 이런 형제들이 유배를 가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신유 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씩 준 것 같아요. 이건 신해 박해, 이건 기해 박해, 이건 신유 박해. 그 다음에 4번은 대원군 집권기에 발생한 대규모 박해,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병인 박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4개를 하나씩 선지에다 주고 신유 박해를 찾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인데 이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못 해놓으신 분들은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다음 자료가 기록된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이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대요. 곰은 이를 지켜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환웅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웅녀와 결혼하였고 아들을 낳으니 이가 당군한 겁니다. 어떤 사서예요? 단군 신화가 보이는, 그렇죠. 삼국 유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사서죠. 그러면 결국 삼국 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소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소거.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삼국에서 고려까지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여기다 또 해동고승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의 고승들 30여 명의 전기를 정리한 거지 뭐 고려까지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했던 책은 아니니까 삼국유사가 이건 탈락이고 3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죠. 그리고 2번도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거를 해나가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왕력, 기, 흥법, 탑상, 의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기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신화들이 건국 시조들의 어떤 신화들이 이 기편에 많이 소개가 돼 있죠. 이것도 기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삼국유사에 대한 옳은 설명 1번 이거는 조금 바로 찾지 마시고 좀 소거를 해가면 아마 하나가 좀 두드러지게 올라왔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2번 조선 후기 실학자 저술에 대해 묻는 건데요. 아이고 이것도 좀 어려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영원은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닌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유영원이 반개수록을 저술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반개수록이 백과사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백과사전적 성격은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 바로 백과사전식 서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1번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탈락이고요. 2번 이익은 과구록이라는 개혁서를 저술하여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박지원은 청에 갔던 기행문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럼 박지원이 청에 가서 썼던 게 뭐예요? 갔다 왔었던 게 열하일기죠. 근데 이건 연기라고 하는 담헌 홍대용 선생이 썼던 기행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박지원과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가 잘 안 나오죠.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 책인데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기를 모르더라도 박지원이 청에 갔다 와서 썼던 기행문은 열하일기다. 이거를 알고 계셨던 분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이것도 좀 소거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안정복은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한 동사강목이다. 동사강목은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한 게 아니고 고조선부터 단군조선서부터 고려까지를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정통성이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이렇게 이어진다.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다 라고 보고 있는 책이니까 이것도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했다. 이거는 조금 편찬 자체에 대해 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최근에 저번에 1차 경찰 시험도 그랬고 최근에 이 실학자 저서들을 물을 때 실학자와 저서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 저서의 내용과 그 저서의 특징 이런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실학자 저서 부분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실학자와 저서만 외우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 이 저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보기의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에서부터 근현대사 문제가 시작되니까 13, 14, 15, 16, 17, 18, 19, 20, 8문제입니다. 정말 이번 서울시 구급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근현대사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됐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시대 순서를 나눠.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 보호 및 감독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건 좀 써볼까요? 자,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이래요. 이게 뭘까요?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입니다. 이게 1905년 10월, 9월이죠. 7월, 8월, 9월이니까 9월에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수업하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월수를 외우지 마시고 스토리로 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미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였다. 가스라 테프트 비례입니다. 이건 7월에 맺어진 겁니다. 1905년. 그 다음에 디귿.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1월에 맺어지죠. 다 1905년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영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 이익을,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서로 승인하였다. 제2차 영일 동맹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요것도 이렇게 주면 참 진짜 스토리로 공부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니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리을, 니은 리을,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돼야죠. 니은, 제일 먼저가 니은, 가스라 테프트 비랴,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강화조약, 그 다음에 을사느야. 정답은 2번이 되네요. 니은, 리을, 기역, 디귿. 2번. 그렇죠. 국권 피탈 과정에서 있었던 조약들의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제1차 한일 의정서부터 시작해서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 정미, 7조약, 이렇게 한일 신의 협약까지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1905년을 몰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를 따닥따닥 붙여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공부를 스토리나 지엽적으로 정리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14번. 밑줄 친 이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각처의 산지에 있던 무장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해서 이 단체를, 독립군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한국 광복군이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거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1942년에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한국 광복군의 군사력이 매우 증강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초기에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휘와 간섭을 받게 돼요. 그래서 행동 준숭 구개항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휘와 간섭을 받게 되죠. 나중에는 뭐 향후에는 이 작전 지휘권이나 이런 걸 찾아오지만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국의 화북전선, 이 화북이 바로 예난이죠, 예난. 이건 탈락이에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화북전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건 조선의용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성되죠. 윤세주가 화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성되고 그 전에부터 화북지역에 있었던 조선공산주의 세력과 연합을 해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이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1942년 조선독립동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독립동맹이 조선의용군을 만드는데 이거는 조선의용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유, 조선의용군. 이게 또 선지에 깔렸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조선의용군 문제가 선지에 잘 안 나오는데 답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건 이번에는 답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국 주둔 미국 전략정보국 OSS. 이게 이제 지금의 CIA가 된 건데 이게 합작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 광복군에 했던 일이죠. 사실이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한국 광복군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독립운동사 수업할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기억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아우, 이거 어려워요. 이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몇 번이죠? 백제 문화재 찾는 것, 백률사 석당, 그 다음에 창학명 석조사리감 이거 찾는 문제하고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인물이 메이저급 인물이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기억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기억은 조선시대의 민중을 위해서 노력한 정치가들과 혁명가들을 드러내고 세종 실학자들의 민족 지향, 민중 지향, 실용 지향을 높이 평가하는 사론을 발표하여 일반 국민의 역사 의식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실리적 감각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대미관계 50년사라는 이거밖에 사실은 없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읽고 이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던 저서 한 권을 지금 제시한 건데 이분이 바로 문일평이에요. 문일평. 우리가 보통 문일평 선생이 시험 문제 나오면 과거 시험 문제에서는
문일평이 강조했던 이 조선심 이런 걸 사료로 줘야 우리 수험생들이 쉽게 푸는데 이 문일평 한미관계 50년사라고도 하고 대미관계 50년사라고도 하는데 이걸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아마 문일평 선생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문일평 선생은 1934년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30년대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거 99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선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조선학 운동하면 떠올라야 될 분이 세 분 정도 계시죠. 메이저급 인물이. 누구죠? 첫 번째 안재홍. 그죠? 처음에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이 세 분인데 이 문일평 선생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어렵습니다. 아마 요 두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백제 문화재하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진단학회를 창립하여 한국사의 실증적 연구. 진단학회는 랑케사관 실증주의 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3번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백남운의 유물론적 사관이죠.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유물론적 사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체계화시키는 그런 역사 이론이죠. 백남운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자, 4번에 이거는 혼 이런 거 나오면 박은식 선생이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조선학 운동 문일평 그리고 자료 자체도 대미관계 50년. 어려웠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다음 기억의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은 191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자, 일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 식량 조달에 큰 차질을 빚어졌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니까 도시화, 공업화, 산업화 이런 게 나타나면서 이촌 향도 현상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식량 조달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산미 증식 계획이네요. 이는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근데 우리나라 농민 생활은 전혀 안정이 되지 않죠. 자,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쌀 생산량의 증가보다 일본으로의 수출량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하고 수탈 목표량만 달성을 해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산미 증식 계획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일본으로 많은 쌀이 빠져나가니까 만주로부터 조, 수수, 콩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량으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넉넉하게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봉책에 그치고 말죠. 자,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이전보다 당연히 감소했겠죠. 쌀이 없는데 쌀 소비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많은 수의 소작농이 이를 통해 자작농으로 아닙니다. 수리조합비 이런 것들을 또 영세 농민들 자영농민이 부담하게 되면서 또 소작농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작농이 자영농으로 바뀌었다, 자작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산미증식계획의 결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4번이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결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님의 책이 발제가 됐네요.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척 애석한 일이다. 내 친구 중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는 어쩌다 조선의 최고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그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애석하다고 했다. 진실로 일본인이 조선의 운명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했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만약 국가적 발전의 기미를 보였다면 일본인들은 백방으로 방해해야 할 것이 자명한데 어찌 그들을 원조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조선의 수재들이 일본의 지원으로 어떤 일을 했나 봐요. 그게 결국 이게 갑신정변에 대한 사료죠. 이 사료를 많이 기출이 됐던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그들은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급진개혁 세력, 개화 세력이죠. 급진개화. 그래서 김옥균이라든지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위로 보면 밑줄 친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걸 찾으라는 거니까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의 내용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털어버리면 이 발문으로 만들면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토지의 평균 분작은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패정개혁안에 실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비밀협약을 추진한 것은 갑신정변 이후 조러 비밀조약 뭐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아니죠. 갑신정변 이후이기도 하고요. 시대적으로도 보면. 그 다음에 디귿. 전 근대적 상업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보부상단체인 해상공국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의정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없앤다. 이것도 혁신정강 14조 안에 정치개혁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죠. 디귿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갑신정변 혁신정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료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발생 시기 순서로 나열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못 찾으면 이건 공부 하나도 안 되신 겁니다. 아간파천 이후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강화되자 이 이권 수호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냥 2번으로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단발령 공포 뭐 이런 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단발령 공포는 아간파천 전에 을미개혁 때에 대한 설명이고 홍범 14조는 갑오 2차 갑오 개혁에 대한 설명이니까 말도 안 되고 춘생문 사건은 아간파천 바로 직전에 일어난 미국 공사관으로 이 피신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간파천 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떨어지네요. 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다음 원칙을 발표한 기구가 내세운 주장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주독립의 단계여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서 3천만 민족의 지산 명령이며 국제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 곡절을 거듭해 오던 바 드디어 다음과 같은 7원칙을 결성하였다. 좌우합작 7원칙. 그럼 좌우합작 7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년 이게 이제 7월에 결성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7원칙이 10월에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이 이게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7원칙이 나오는 데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제가 해방 전후사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내용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 이런 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우합작 7원칙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휴회가 되면서 이승만이가 정읍발언을 하게 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 때문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 뭐 이런 게 이제 추진되면서 결국 이 반작용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속개가 돼야 결국 이 단독정부 수립운동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단독정부 수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그 다음에 남북한의 어떤 이 대결 구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속해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친일파 청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개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세 번째가 토지개혁, 네 번째가 친일파 청산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에서 맞아떨어지는 것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했던 것. 이거는 외워서 푸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연결을 해봐도 연결이 안 되긴 한데요. 하여튼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내용은 2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좀 암기가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잘 안 나오는 사료인데 이것도 줬어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는다. 이게 이제 사전 사할 투표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60%의 유권자는 3인, 5인, 9인조로 묶어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3인조, 5인조, 9인조 공개 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소 부근에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심리적으로 위협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아서 이 투표소 안 분위기가
여당 창관인이 중심이 돼서 뭔가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아주 쓰레기 같은 부정선거 방법을 총동원해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960년 3월 4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이 투표가 일어난 시기 자체가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지령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60년 3.1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결국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발발을 하는 거죠. 이 부정선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 실시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승만이가 하야를 하죠. 그래서 허정, 이때 당시에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이 중심이 돼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돼요. 이 허정 과도 정부에서 선거 재실시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 7.29 총선을 해서 장면 내각 정부가 탄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면 정부가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했다라고 하는 건 앞뒤 정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순차적으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이 허정 과도정부에서 일단 개헌을 해요. 이걸 이제 3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죠. 내각 책임제로 양원제 국회 이렇게 바꿔서 7월 29일에 총선을 해서 장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면 정부는 이 3.15 부정선거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 장면 정부가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했더니 이미 장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걸 재선거하려면 안 되는 거죠. 재선거를 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재선거를 통해 장면 정부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 자체가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3번.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제가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60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부정선거 아니고 부통령으로 나왔던 이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뽑기 위한 부정선거였거든요. 이승만이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배후에 공산주의, 매번 하여튼 정부만 비판하면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는 하죠.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 색깔 논쟁을 통한, 이 정치인 탄압, 그 다음에 언론 탄압, 이런 것들은 최근에 와서는 많이 완화됐지만 이때는 아주 기본적인 탄압의 방법이었거든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 선지가 4.19 혁명,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60년 3.15 부정선거 3대 대선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20문제를 오늘 시험을 본 6월 13일 서울시 해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실시되었던 다른 문제들보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들이 곳곳에 배열이 돼 있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던 시험이니까 우리가 공부는 어렵게 출제될 것을 예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침판으로 잘 삼아서 이런 것까지 내가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해커스패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 선생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